네 번째는 이것도 어저께 사설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오늘 한국일보가 사설을 썼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관련해갖고 했던 발언이 지금 계속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말하고 있습니다. 야, 1주택 종부세 폐지 엇박자, 시장 혼란 야기 말아야.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8일 날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그 다음날 9일날 진성죽 정책위 의장이 당에서는 검토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뭔가 민주당이 좀 서로 다른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고 온다는 거죠.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1주택 종부세 대상자들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한 채밖에 없는데 집값이 올라가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면서 사실은 뭐 현금은 없는 사람들이 종부세 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박 원대표 구상처럼 1주택자 실거주자에게 집값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강남에 집 한 채밖에 없지만 그 집이 엄청 비싸. 반면에 강남이 아니고 수도권 외 지역에 집이 뭐 2개, 3개 있는데 집 비싸지 않은 집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양극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친명인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죠. 이번에 이게 지금 민주당이 다음 대선을 두고 미리 지금 포석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정치적 셈법이 우선한 세제 완화 검토는 제도의 일관성을 해치고 시장에서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하면서 지금 뭐 반대하는 분위기죠. 보면은 어제 한겨레, 경향 그리고 한국일보는 지금 박찬대 의원의 그 종부세 1주택자에 한해서 집이 하나면서 거기에 실거주하는 사람들의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는 면제해 주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는 보니까 반대하고 있고 중앙과 동아는 찬성하는 입장이죠. 보수 언론은 당연한 거야. 근데 이거는 한번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는 있은 것 같아요. 이게 꼭 아니더라도 어떤 말들이 많이 있었냐면은 그 부유세 있잖아요. 종부세. 그러니까 내가 집을 샀어. 근데 집값이 올랐어. 근데 올라가지고 종부세를 내는 게 맞냐 과연. 왜냐면은 집이 올랐다고 해갖고 당장 나한테 이득이 온 게 아니잖아. 집을 팔아야 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집값이 오른 거 자체 가지고 종부세를 내게 하지 말고 만약에 그 집을 팔았을 때 뭐 양도세건 취득세건 혹은 증여세건 그거를 높이지 종부세는 이렇게 올리지 말자 그런 말들이 예전부터 있긴 있었거든요. 아마 김진애 의원도 거의 이런 비슷한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1인 가구에 대한 종부세 문제. 지금 다주택 말고 1인 가구. 근데 이거는 아마 민주당이 대선 전에 당내에서 아마 조율이 있긴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문제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대선, 지방선거 졌다. 그런 인식이 많거든요, 민주당이.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 정부처럼 그냥 뭐 법인세건 종부세건 마구잡이로 감세하는 건 반대하지만 최소한 아마 1주택자 그리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문제는 아마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다. 지금
저는 그런데 이 논의가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엔 반대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1주택자인데 실거주자라면 그런 데는 사실은 나중에 뭐 집을 팔았을 때 그랬을 때는 당연히 양도세를 당연히 많이 내야 되는데 1주택자가 그냥 혼자 살고 있는데 그거 어렵다고 종부세가 확 올라가는 거는 진짜 부담이 되긴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는 그런 집이 많거든요. 지금 사실 지역은 많지 않아요. 근데 수도권은 그런 집이 많아.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특히 서울은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민주당의 사실은 가장 큰 기반이 수도권인데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저도 박찬대 다른 진보 측에서는 박찬대 의원 비판 많이 하는데 저는 박찬대가 이야기 잘 꺼낸 것 같아요. 잘 꺼냈다.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이 차라리 선제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는 이게 좀 필요하긴 해요. 이거를 국민의힘이 우리 보통 이 감세는 국민의힘이 하고 그리고 감세 반대를 민주당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민주당이 좀 빨리 치고 나가갖고 오히려 선제하는 게 도움 될 수 있어. 그래갖고 지금 사실은 박찬대가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한겨레 경향은 비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이 중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흔들흔들해요. 오, 뭐야? 민주당 왜 그래? 그런 말 있거든. 그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전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고 보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세금 문제 때문에 돌아섰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걸 보고, 그래,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종부세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돈이 많아. 당연히 내야지. 근데 집이 한 채밖에 없어. 한 채밖에 없어. 극단적으로 말하면 회사 은퇴하고 이젠 월급도 없어. 물론 연금 나오는 거 있겠지만 그리고 특별 수입도 없어. 근데 집은 하나인데 집은 비싸. 나는 근데 집을 팔 마음도 없어. 그냥 이 집에서 오랫동안 30년씩 살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버리는 바람에 어느 날 막 종부세가 막 많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지. 그래서 정말로 집이 한 채고 실거주자인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게 종부세 완화가 아니고 요번에 박찬대가 놀라운 게 완화가 아니에요. 아예 면제. 국민의힘은 그때 완화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민주당이 반대해버린 거였거든. 근데 요번에 박찬대는 면제를 했는데, 이런, 좀 도발적이지만 이런 식의 좀 이슈 선점은 저는 되게 필요하고 저는 잘한 거다. 박찬대가 얘기 잘 꺼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민주당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한테 우리가 진보적인 스탠스를 기대하면 안 돼요. 이제는 민주당이 우리 같은 경우는 영구 집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집권을 하려면 민주당은 이 진보, 국민의힘은 보수인데 집권을 하려면 진보하는 정당은 조금 오른쪽으로 와야 돼. 보수는 좀 왼쪽으로 와야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야지 이 대한민국 국민들 반 이상의 선택을 받죠. 그래서 뭐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대신 좀 더 왼쪽에 있는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고 민주당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른 거 오른쪽 가는 건 기분 나쁜데 최소한 1주택자 종부세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겨레와 경향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박찬대가 저는 굉장히 잘 던진 화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이게 오늘 네 번째 이슈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슈입니다. 다섯 번째 이슈는요. 벼랑급 자영업자. 이것도 어제 나왔던 사설이죠. 한국일보. 그러니까 사설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중요한 이슈가 각 언론별로 사설을 쓰는 게 막 하루 이틀씩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지. 지금 어차피 노을님께서 똘똘한 한 채 문제되지 않을까요? 얘기하시는데 지금 그 진보 언론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집이 한 채라는 이유로 이 얘기는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집이 한 채라는 이유로 만약 집값이 20억이야.
30억이야. 근데 한 채인데 종부세를 안 내. 반면에 집이 채채가 있지만 다 지방에 있는 집들이고 이거 다 합쳐봤자 한 1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집들은 종부세 낸단 말이에요. 13억 되면 종부세 낸다고. 그랬을 때 억울하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집 다 팔고 그냥 서울에 똘똘한 거 한 채만 가지면 이게 더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지금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노을님이 말하는 똘똘한 한 채가 문제가 그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거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똘똘한 한 채는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다주택 집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 거, 집을 그 투자 목적으로, 좋게 말하면 투자지, 투기 목적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는 거거든요, 사실. 만약에 똘똘한 한 채, 처음에는 이거 갖고 똘똘한 한 채 문제가 벌어지겠지.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오히려 이렇게 나는 그냥 이 비수도권에 있는 집 여러 채 있는 것보다 어차피 세금 안 내니까 집 한 채 서울에 비싼 거 하나 살 거야.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겠다는 거 아니야. 물론 거주 플러스 투자 목적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자기 사는 집을 팔지 않잖아요. 저는 오히려 자꾸 진보 언론들이 똘똘한 한 채 문제라고 막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건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그래, 한 채 사, 비싼 거 나머지 팔고. 그렇게 오히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거, 그거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럼 집값이 다 떨어지죠. 전반적으로 떨어지죠. 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자꾸 보수 언론들이, 진보 언론들이 똘똘한 집 한 채 문제 얘기하는데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뭐 종부세 안 될 목적으로 나는 그냥 서울이나 그런데 집 한 채만 가질 거야.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부동산 문제, 집값 문제 해결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다시 하겠습니다. 5번째 이슈, 벼랑 끝 자영업자. 어저께도 나왔었는데 오늘 한국일보가 또 사설을 썼어요. 빚 1113조, 벼랑 끝 몰린 700만 자영업자의 눈물. 보겠습니다. 지금 신용평가기관 나이스 평가 정보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336만 명 개인 사업자가 지금 대출받은 게 1113조 원이래요. 2019년에 비해 갖고 지금 50%가 급증한 거죠. 2019년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전에 비해 가지고 지금 개인 사업자들이 대출이 50% 이상 지금 늘어났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 중에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가 17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지금 대출금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7만 명. 작년보다 20%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 그 대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어려우니까 싼 금리로 자영업자 대출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벌써 코로나가 끝난 지가 시간이 꽤 지나가요. 2019년도에 돈 빌린 사람들, 2020년도에 돈 빌린 사람들 벌써 2년, 3년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이 원금까지 상환할 때가 됐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고금리, 고물가 이런 상황에서 이자도 힘든데 이젠 원금까지 같이 상환 시작하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고질적인 공급 과잉으로 개미 지옥이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 자영업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2배에서 4배 많다고 합니다. 직장 나오고 나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창업한 결과래요.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 등 선별 지원책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게 뭐 시급하다고 합니다. 또 사업형 성공 자영업자들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진흥 관점에서 지원하라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자영업 구조조정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워낙 많으니까 웬만하면 자영업, 이 창업 하지 않게 하고 그냥 재취업, 은퇴한 분들이 웬만하면은 좀 더 낮은 임금이라도 재취업을 해서 월급 받는 행동, 삶을 살게 해야지 자꾸 창업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그러면서 지금 한국일보는 한국 경제를 수준대에 올리는 걸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사설을 정말 참 쉽게 써요. 그냥 쉽게 써.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비판을 하면서 대안을 못 말해. 우리가 뭘 알아. 그냥 현상을 보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최소한 이런 신문들의 사설들은요, 뭔가를 비판을 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대안도 없어. 그러니까 나 같은 일개 유튜버들이 그냥 현상을 보고 그냥 비판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준 떨어져요. 대안도 없으면서 어떻게 내가 뭐라고 대안이 있어. 그냥 비판을 하는 거지. 근데 최소한 언론들은 그러면 안 되지. 응? 언론들은 비판할 때 겨우 사물이 같은 수준으로 그냥 비판하고 잘해? 끝나면 됩니까? 나름대로 뭔가 대안을 제시도 해낼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도 똑같아. 대안이 없어. 그냥 막연해. 한국 경제 수술대에 올려놔라. 미루지 말아라. 야, 그러면 나도 하겠다. 씨. 답답해요. 자영업자 문제 지금 뭐 이게 하루 이틀입니까?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거 누가 몰라? 다 알지? 그런데 뭐 이렇게 하나만 하는 얘기를. 그냥 사설들 수준을 보면요 정말 웃겨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제 6번째 이슈인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민생 그 회복지원금 25만 원 그거를 다음 국회 때 1호 공약으로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1호 공약으로. 지금 이번에 한국일보가 동아일보가 사서 썼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아니 민주당이 아무리 25만 원 주장해도 결국 정부에서 안 받으면 끝 아니야?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국회에서 정부를 통하지 않고 무조건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번에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정부가 협조를 안 하니까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정부 통하지 않고 국회 권한으로 무조건 시행을 하겠다는 거야. 처분적 법률로. 근데 이거를 한국일보, 동아일보는 이거 위헌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위헌 논란에 국민 절반 반대. 누굴 위한 25만 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언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뜨겁다. 뭐가 뜨겁긴. 정부가 그 추가 변경 예산 편성 거부하자 특별조치법을 지금 벼르고 있다는 거죠. 특별조치법. 행정부 집행이나 사업부 절차를 통하지 않고 국회가 입법만으로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보편적인 그 법률과 달리 공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언제 했냐면 2번 했는데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또 최순실 부동재산 환수법 할 때 처분적 법률로 그냥 통과시켜 버렸죠. 그런데 그 한국일보는 하고 싶은 말이, 그런데 과연 25만 원 지원금 하는 게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라고 할 수 있냐,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헌법 54조에 보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있고 57조는 뭐 있습니까?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정부 동의 없는 국회 예산 증액권을 침범하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야, 이게. 이런 식이면 앞으로 총선에서 이긴 정당은 행정부의 권한을 거침없이 침범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여러분, 국회의 권한이 엄청나게 센 권한이 있는 거죠. 처분적 법률 쓰면은 이 행정부가 뭐 거부권 행사하고 말 것도 없어. 응? 그냥 시행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야, 이런 게.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국회가 힘이 세지면은 행정부 완전 무시해버리겠네? 합법적으로 무시해버리겠네?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때? 그러면 어때요? 아니,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 행정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행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법부의 권한을요,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가령 한 예만 들어봐도 국회에서 추천한 방통위원 윤석열이 임명 안 하고 있죠. 임명 안 하고 있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따지면은 임명 안 할 수 있어. 임명 안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임명 안 한다고 해서 윤석열 뭐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이거는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어떻게 임명을 안 해요? 이건 국회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지금 윤석열이 행정부에서 정말 역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합법적이라는 미명 안에 법률만 보면은 합법적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라든가 아니면 사실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하는 거지 임명 안 하거나 누가 했어. 법안에 보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있어.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돼. 그런데 이거 봐,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말 없잖아.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해, 그냥. 그래서 야당에서 추천한 방통위원들을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했잖아요. 이게 황당한데. 그러면 반대로 입법부가 권한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행정부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뭐가 문제야? 어쩔 수 없어요. 상대가 대화가 안 되는 새끼들인데 저렇게 막무가내 무식한 놈들하고 싸우는데 나 혼자 그냥 대화를 해야지, 예의를 지켜야지,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야. 처분적 법률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지. 안 하는 게 좋지만 저렇게 정말 역대 본 적 없는 막무가내, 더군다나 지금 보세요. 김건희 수사 막으려고 오늘 수사팀을 싹 바꿔버렸잖아. 저런 인간들을, 저런 행정부를 상대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원론적인 얘기, 행정부를 존중해야지, 협치해야지, 대화해야지, 어떻게 그런 얘기하면서 뭘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전 그래서 지금 한국일보가 하는 말, 이런 식이면 앞으로 총선에서 이긴 정당은 행정부의 권한을 거침없이 침범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금 정성수님께서는 이거 헌법 위반 맞다고 하시는데, 맞을 수도 있죠. 그럼 그거는 뭐 헌재에 가겠죠. 뭘 위헌소송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25만 원의 민생지원금이 위헌 논란을 무릅써도 좋을 만큼 절제절명의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죠. 이게 물감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 MBS에 보면은 찬성이 46, 반대가 48이기 때문에 돈을 주겠다는데도 절반이 반대인데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냐, 25만 원 도대체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라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생지원금 25만 원이 지금 아까 말했지만 한국일보가 지들이 사설 썼어. 지들이 사설을 뭐라고 썼냐면, 방금 제가 소개했잖아요. 뭐 했습니까? 자영업자들 지금 700만 명이 지금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얘네들이 오늘 쓴 사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폐업하게 생겼다, 다 망하게 생겼다, 그러고 있어. 근데 그래 놓고 지금 또 한쪽에서는 25만 원 이거 왜 하는 거냐, 이거 위헌이다, 그러고 있거든요. 몰라, 위헌 문제는 그렇다고 쳐. 근데 위헌 문제는
나오지 않게 정부에서 하면 되거든. 아니 25만 원 이 민생지원금이 그냥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국민들한테 그냥 1년 동안 밥 사 먹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경제 정책 아닙니까? 이거 지역화폐로 금년 안에 쓰라는 거 아니야. 지역에서 백화점이 아니고 소상공인들 상대로 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시장에 돈이 말라가지고 돌아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이 마중물처럼 쓰게 하는 거거든. 이게 단순히 그냥 마른 민생 회복 지원금이지만 이게 그냥 개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고요. 이 돈을 반드시 금년 안에, 금년 6개월, 7개월 남았죠. 7개월 안에 지역사회에서 쓰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동네에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무조건 이렇게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개인들 민생이 어려우니까 개인들 지원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시장 나가갖고 그 돈을 씀으로써 13조가 시장에 풀리게 함으로써 이게 그냥 인플레 걱정할 문제가 아니죠, 지금. 아니, 지들 입으로 말했잖아,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어간다며. 700만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려있다며.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도와줄 건데? 그 사람들을 그냥 국가가 그냥 재난지원금으로 500만씩 주는 거? 지금 한국일보는 뭐라고 하냐면은 뭐 은행 대출 같은 거 연장해준다거나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돼? 차라리 시장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돈을 벌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으로서 25만 원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왜 반대하냐고. 난 열받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언론 새끼들이 한 언론이 같은 날 이거 오늘이거든요. 같은 날 700만 자영업자들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다라고 사설을 쓰면서 그러면서 또 25만 원 지원금은 이거 왜 하는 거냐고. 어떻게 이런 사설을 씁니까? 난 이거 웃겨 죽겠어요, 아주.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거를 위원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적 법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지금 자영업자 시장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화하면 돼, 같이. 이게 누구한테 이득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왜 반대를 해? 그만큼 정부가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강하게 주도하고 있는 거죠. 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이 처분적 그 법률로 가게 하지 말고 야당과 정부가 받아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 근데 안 했을 때 그럼 민주당이 지금 180석의 이 엄청난 야당인데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이게 뭡니까? 윤석열 왜 필요한 거야? 입에서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남아있는 기간이 3년이거든요. 3년간 이 정부가 이렇게 고집 부리면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거든요. 뭔가를 하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로 의석을 줬어. 근데 지난 21대 국회 때는 뭔가 답답한 느낌이 났어. 근데 지금 민주당은 달라졌어. 달라진 민주당이 뭔가를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위헌 논란이 뭐 있을 수도 있지. 그거야 뭐 헌재에서 판단 받으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움직이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는 거 뭐 모르겠어. 누군가를 비판할 수도 있어. 근데 저는 비판받더라도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뭔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을 살리기 위해 또 그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행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국일보는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동아일보도 반대합니다. 위헌 논란, 25만원 법 강행, 권력 분립, 마지막 나사 풀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행정부가 안 하는 거를 입법부가 이렇게 강행하는 거는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뭘 무너져. 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국회 때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이 아니죠. 받은 사람은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위헌 심판 제청을 고려한다는 거죠. 하겠지. 아마 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하세요. 저는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거를 위헌 심판 제청 해갖고 위헌 났어도 역풍은 없다 생각이 들어요. 역풍은 없다.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가 이상민 같은 사람들 지금 탄핵했죠. 국민의 탄핵했어. 근데 사실 이상민 탄핵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건 탄핵은 안 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탄핵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야. 탄핵을 국회에서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고, 법원에서 탄핵 말이 안 되지. 각하 시켜버렸어. 근데 이거 갖고 민주당이 역풍이 있어요? 역풍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민주당이 정말 탄핵할 게 아닌 탄핵을 한다. 역풍이 불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받을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역풍이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거든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이렇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처분적 법률로 하겠다는 거.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거를 갖고 위헌 심판 제청을 했어. 그러면 이거 위헌 날 수도 있어요. 문제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할 자신이 있는 거죠. 우리들은 국민들 민생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위헌 심판 제청으로 받아들여 갖고 물거품이 되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쇼는 아니지. 진짜 하고 싶은 건데 안 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이렇게 민생을 위해서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다. 그냥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정부가 안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안 해, 이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요번에 민주당이 되게 이거는 세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번에 민주당이 참 보면은 조정식이나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단일화 하고 추미애 밀어주는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이미 민주당의 다음 국회 때 그런 방향이 잡힌 거죠. 어떻게? 강하게 나간다. 강하게. 어중간하게 타협하고 어중간하게 안 한다. 지금 그렇게 민주당이 완전히 그 진영이 갖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조치법. 저는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 난 잘한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동시에 박찬대랑 뭐 하는 겁니까? 1주택자, 종부세, 집이 하나고, 그리고 실거주인 사람들 종부세 면제해줄게, 이런 말 나오는 거거든요. 이 두 개는 사실은 굉장히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는 굉장히 과감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모습인데, 박찬대가 개인의 입장에서 말한 거지만 이거는 또 굉장히 사실은 보수적이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돈 문제가 걸린? 저는 이 두 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박찬대가 주장한 그 1주택자 종부세 면제하겠다는 발언과 우리 진성준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거 굉장히 센 거거든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양쪽에서 말한 거는 전 민주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전 듭니다. 하여간 과거에 5.18 특별법 등 처분적 법률들이 있었지만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지고 행정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경우였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죠. 근데 25조 원 주는 거, 이거 잘못하면은 지금 물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더 불러오고 지금 수출 호조로 성장률 전망치가 오르고 있어서 추경 편성 원칙에 맞지 않다. 지금 윤석열 뭐라고 합니까? 수출이 너무 좋다는 거 아니야 지금? 난 진짜 웃겨 죽겠어. 수출 호조. 지금 확실히 수출이 늘고 있죠. 근데 이거 왜 넣는 겁니까, 이거? 이거 왜 넣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계속 떨어졌잖아. 떨어졌으니까 넣는 거지. 나는 정말 창피해. 수출 호조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게?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수출이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엉망이었던 거 비교해봤을 때 지금 좀 오르니까 오른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이거를 오른다고 이렇게 좋아하고 자랑하고 아 우리 경제 성장률 올라가고 있어 이 자랑할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하여간 이번 문제 민생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거대 야당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입법권을 행사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판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아니 헌법의 테두리 벗어났으면은 헌재에서 판단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허접한 국가 아닙니다. 입법부에서 정말로 헌법을 테두리를 벗어나갖고 행동을 하면 입법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안 돼 위헌이야 할 거거든요. 아니 그 행정수도 이전도 그렇게 하려고 했고 의지가 강했는데 헌재에서 이거 위헌이야 하니까 결국 못했어요. 그런 나라야. 하지만 그게 분명히 정치적으로 한 정당에서 이거는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판단했으면 밀어붙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위헌 판단이 있고 없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정치인들은 쇼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이게 나중에 위헌 판단 나올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나올 게 분명해 보여도 이거는 우리가 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 단체로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 사법부의 판단은 나중에 받더라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근데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이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다, 한심하다 그랬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거 아닌 거죠. 이제는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요번에 처분적 법률을 이야기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이 의지를 보여주는 거. 근데 이게 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민생이라는 건 개인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지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염려하면서 하는 모습은 저는 국민들한테 저는 오히려 감동을 주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임 있는 그 원내 일당으로서의 저런 모습 되게 좋다라고 저는 충분히 오히려 이 박수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이게 오늘